요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당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또한 당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그들은 윤석열과의 불화나 실질적인 양당체제에 대한 회의감 등의 이유로 탈당하였으며 문제를 바로잡고 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혁신당을 창당하였고 새로운 미래당을 창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당에 관해서 합당의 분위기가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두 당이 합당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제3당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당이 합당을 한다면 경험 있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이 협력하여 둘의 정치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치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제3정당, 즉 빅텐트인 제3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저 하나의 소수 정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었던 두 의원이 협력하면 둘의 인지도로 어느 정도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합쳐지면 진정한 제3지대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위와 같습니다. 이 두 정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합쳐지게 된다면 약 22% 정도 되는 꽤나 비중을 차지하는 제3정당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의 합당에 대한 찬성 여론은 그에 대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이준석의 조언자인 조기숙 교수는 새로운 미래당의 미래대연합 등 새로운 신당들과 합당을 한 다음 이준석과 단판을 지어야지 지지가 분산되어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둘의 합당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기존에 이준석 또는 이낙연의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준석, 이낙연 그 특유의 보수적, 진보적 성향을 보고 지지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당된 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당을 합당한다면 합당하는 과정에서 약화된 이낙연과 이준석 특유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지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3지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의석수 차지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이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과연 합당한 당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 둘 다 빅텐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낙연은 지난 20일 합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부터 합당한 정당에 대한 안정적 유지의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정당이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합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빅텐트 정당 구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빅텐트 정당, 즉 포괄정당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자유민주당이나 캐나다의 자유당 등이 있으며 그들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분열 없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의 합당도 큰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전망입니다. 좋은 전망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39세 보수주의 이준석과 72세 진보주의 이낙연은 빅텐트 예시가 있더라도 분열의 우려를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의 나이도 정치적 성향도 많은 차이가 날 뿐더러 둘 다 나름대로 경력이 많은 정치인으로서 의견 충돌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준석은 지난 2024년 1월 20일 개혁신당 창당 대회에서 합당에 대해 골든타임이 지났다라는 말로써 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합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념이나 관계 간의 불화 등으로 탈당한 정치인들은 창당을 하겠다는 이슈가 계속돼서 나오고 합당하겠다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제3당에 대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낙연과 이준석, 둘의 합당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LBS 정치부 박소희 기자입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등홍숙 국숭재단 소위 대학들을 줄 세우는 단어들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단계 위의 대학 또는 한 칸 앞의 대학을 가기 위해 N수를 선택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은 44만 4,870명입니다. 이 중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만 7,368명으로 35%에 달합니다. 이들을 N번째 수능을 응시한다고 하여 N수생이라 칭합니다. N수생들에게 1년의 재도전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집니다. 대학 간판이 앞으로의 취업 및 결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나타납니다. 공부를 수단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국가의 교육열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양상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자 대학 및 지식 수준은 국가 발전에 직결되는 요소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대학 간판은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서열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N번 수능을 응시하는 것은 온전히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광적인 교육열, 경제적 여건, 산업 구조 등 다양한 맥락에서 N수라는 선택을 가속시킵니다. 사교육 열풍,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조 5천억 증가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학생은 평균적으로 1인당 41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합니다. 사교육의 주 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 선행학습 등 학교 공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 수업의 중요도를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른바 정시 파이터, 정시만을 대학 진학의 수단으로 보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정시 준비에 매진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현역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면 사교육을 통해 재도전하는 것입니다. 즉, 사교육 시장의 성장은 N수생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에는 큰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 외의 영역에서 또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학생의 사교육 가능 여부 또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만 13세에서 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 보습 교육 소비 지출은 114만 원입니다. 반면 하위 소득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학원비는 48만 원입니다. 불평등한 사교육이 대학 입시 기회를 좌지우지하고 결국 경제적 양극화에 가담합니다. 재수 3수 하더라도 인서울, 더 나아가 스카이, 혹은 의대를 가고자 하기에 N수생은 늘어납니다. 이들은 10몇 년간의 기출 문제를 풀며 진정한 교육을 통한 대학 진학이 아닌 숙련도만 높이는 본질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N수생들임에도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된 N수생들에게는 수험생 기간의 고생과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뿐이 남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이 어떠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LBS 사회부 오희원 기자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APEC에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APEC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내에 어떤 지역이 개최지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제주, 인천, 부산, 경주 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부터 APEC 유치 추진 준비단을 구축하고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APEC 제주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족과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연적 매력을 갖추고 있어 APEC 참석자들에게 자연관광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관광 인프라와 시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예산에서도 경주시는 1차 추경에서 25억 원 예산을 배정한 것에 비해 제주시는 4억을 배정한 것으로 유치활동에서의 질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8월 4일에서 6일에 열린 국내 최대 락 음악 축제인 202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활동을 펼쳤고 100만인 서명운동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다양한 국제행사를 연 송도 컨벤시아, 국내 제1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접근성이 뛰어나며 에이펙 참석자들의 입국 및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하드웨어의 강점이 많은데 비해 소프트웨어적 컨텐츠가 타 시도에 비해 새롭고 특색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와 같은 문제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도 실패했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주시는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참가자 유치를 나서는 것은 물론 지난 8월 중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8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도의회, 시의회, 경주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 컨벤션 뷰로와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주시는 다양한 역사적인 유적과 문화적인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에이펙 참석자들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각국 정상들이 묵는 숙박시설과 회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숙박시설을 새롭게 짓는 것은 시간상의 이유로 어려울 것이고 경주시와 붙어있는 다른 지역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025 에이펙 부산 유치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2025 에이펙 유치 준비 총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국제항만과 연결되어 에이펙 참석자들의 이동이 용이하고 컨벤션 시설과 호텔 등의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에 적합할 것입니다. 2005년 정상회의 유치 경험이 최대 장점이지만 대규모 국제회의를 독식하면 안 된다는 타 지자체의 견제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에이펙은 국가 원수들이 만나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각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 기간 내 300개가 넘는 회의들이 벌어지는 세계적인 경제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에이펙 유치는 국내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큰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을 통해 얻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큰 이점이 될 것이므로 개최지 선정을 더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LBS 국제부 장경원 기자였습니다. 최근 태영건설이 부도위기에 직면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국내 16위의 건설업계이자 태영건설의 최대 지주사인 TY홀딩스가 SBS의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이번 소식이 더욱 큰 충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부도 위기에 대한 이유도 분분했습니다. 최근 불경기 속 자재값과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태영건설이 부도 위기를 맞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는 무분별한 부동산 PF 대출 때문이란 것이 유력합니다. 부동산 PF란 사업의 가치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건설업계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시작 단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영건설의 부도 위기는 태영건설이 마땅한 사전 준비 없이 부동산 PF 대출을 받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것이 예상된 우발 채무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부도 위기의 규모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인 만큼 이번 태영건설 부도 위기에 대한 반응과 대응도 다양했습니다. 태영건설 채권단,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 직원과 하청 등 여러 단체들이 연관된 사건인 만큼 논쟁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태영건설은 이번 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쉽게 말하자면 기업구조 개선으로 채권단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됩니다. 지난 1월 11일 KDLB 산업은행 등 채권단들의 96%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최종 개시되었습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기를 원한다며 이번 워크아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외에 다른 태영건설에 자고한 내용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태영건설이 또 다르게 내놓은 자구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SBS를 제외한 주요 계열사 지분 매각 및 담보 제공과 에코비트 지분 50% 매각 등이 있습니다. 채권단들의 불만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SBS는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질적인 그 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SBS를 매각하면 어느 정도 빚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뒤에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채권단은 이것 등을 이유로 들어 자구안 자체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KTB 산업은행 측은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태양건설 경영진들의 자질이 의문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사태에 태양건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면서 자고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의 대전제인 신뢰가 무너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양실의 공식 입장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태양건설의 자구노력 약속이행 없이는 워크아웃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진행된 지금 그 향방이 주목됩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누가 뭐래도 건설업계였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태양건설의 부도위기가 최근 불황을 맞은 건설업계의 부도위기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태양건설이 어음으로 임금을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되어 대규모 임금 체불이 시작된 점을 들어 하청 및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건설 노동자는 태양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의 경영 위기가 곧장 현장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탄원했습니다. 이번 태양건설이 부도위기를 맞으며 태양건설이 담당하던 여러 공사들이 중단될 것과 동시에 여러 합창업체들과 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양건설이 비록 자사의 실책 때문에 부도위기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 여파가 다른 곳에 미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부와 태양건설 당사 및 채권다회사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불경기를 맞은 현 상황에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겠습니다. KBS 경제부 최수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전 디즈니의 백설공주 실사화 캐스팅이 알려졌습니다. 흰 피부에 빨간 입술이 떠오르는 백설공주를 라틴계 배우로 캐스팅한 것이죠. 이와 같이 상대적 소수자들 작품의 주인공으로 채택하는 움직임은 최근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행동의 기저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은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가리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타자들을 각종 문화생산물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인어공주, 모아나, 마블의 블랙팬서 등은 인종적 타자를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마블의 캡틴 마블, 미즈 마블은 여성을 능동적인 주인공, 히어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어려움을 다룬 82년생 김지영 또한 현실의 정치를 반영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친 문학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올바름을 표방한 작품 중 일부는 많은 논쟁을 불렀습니다. 일부 관객은 캡틴 마블을 페미 영화로 부르고 개봉 이전부터 평점 테러를 행했습니다. 인어공주의 주연 배우가 알려진 뒤 관객은 자신이 상상하던 에리얼이 아니라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또한 일부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과장하고 일반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은 최근 젠더 간, 문화 간 갈등이 심화되며 대중들의 피로감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이유 없는 반감만을 표출한 것은 아닙니다. 대중들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캡틴 마블이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의식해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인어공주 주연 배우의 이미지가 원작과 달라 원작을 훼손한다며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소수자의 등장보다는 그로 인한 작품의 완성도가 저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에 대한 디즈니의 대응은 갈등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대중들은 인어공주 역의 배우가 흑인이어서가 아니라 원작에 묘사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대중들의 의도를 오해하고 그들을 인종차별자로 간주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정치적 올바른 활용은 부정적이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들과 달리 전문가의 의견은 이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디즈니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치적 올바름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모아나, 블랙팬서 등은 정치적 올바름을 표방하면서도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녹아들었습니다. 또한 백수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팀장은 주니어 프로그램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가 재혼 가정을 유쾌하게 그려내어 타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정치적 올바름과 오락성, 대중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신뢰는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된 대중들의 담론을 돌아봅시다. 대중들의 의견처럼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은 작품성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작의 변화를 가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술과 정치적 올바름은 양립될 수 있습니다. 원작만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예술은 언제나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문화 텍스트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표방하는 장면, 설정들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사회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를 옹호하는 이들도 정치적 올바름의 윤리적 측면을 빌미로 지지자가 아닌 이들을 차별주의자로 몰아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단정짓고 비판하며 갈등을 재생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공존을 위해 우리 모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LBS 문화부 기자 박세연입니다. 지금까지 LBS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